이 영부인의 문제가 꽤 지금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양정철 전 비서관이 있었습니다. 김정숙 여사는 본인이 뭔가 대단한 활동을 좀 많이 하고 싶어 했어요. 근데 그걸 못하게 계속 막았습니다.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이 비서관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즉 대통령실에 노맨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지니까 이런 문제가 터졌는데,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좀 특수한 경우는 있습니다. 사업을 했던 분입니다. 사업가 기질 이게 있다 보니까 이부 속실을 만들어서 뭔가 이게 활동을 제약하는 거, 이거를 그렇게 싫어하시던 것 같아요. 대통령실 내에서는 김 여사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거의 금기시 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삼김 특검을 하자. 김정숙, 김건희, 김혜경 이 세 분을 특검을 해야 된다. 이부 속실이 없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전혀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전국의 중요한 고비 때마다 자꾸 이렇게 여사의 리스크가 진행되는 이유는, 네, 이현종의 뉴스쇼 7월 11일 목요일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날씨도 지금 장마가 오래되면서 많은 국민들께서 짜증도 나시고 수해도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어려운데 여의도도 지금 한쪽에서는 문자, 한쪽에서는 탄핵, 참 이걸로 정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양쪽 다 전당대회 지금 시즌에 돌입을 했는데 정말 문자와 탄핵이 우리 국민들 먹고 사는 문제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정치권은 정말 끝없는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권력이 뭔지, 누굴 위해서 권력이 있는 것인지 정말 생각해야 하는 그런 날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은요, 여러분들과 함께 도대체 영부인이라는 위치가 뭘까? 영부인은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을까? 요 이야기부터 오늘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부인, 즉 대통령의 부인이죠. 우리가 영부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은 잘 쓰지 않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근데 이제 영부인이라고 하면 사실은 법적인 어떤 이 규정이 있는 게 전혀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대통령 영부인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어디 갈 때 함께 가는 거, 이용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 등등만 돼 있지, 실제로 영부인을 어떤 법적인 의미로 규정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임금도 없고요. 또 지금 현재로서는 대통령실에 이제 제2부속실이라는 걸 만들어서 영부인의 일정이나 이런 거를 관장을 해왔습니다만 지금은 아예 그것조차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영부인의 문제가 꽤 지금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어떤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삼김 특검을 하자. 그래서 전 처음에는 예전에 삼김씨 이야기하는 건가 그런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김정숙, 김건희, 김혜경 이 세 분을 특검을 해야 된다. 참 오죽 문제가 많았으면 이렇게 이런 삼김 특검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지 참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자, 근데요, 문재인 정부 때 제가 이야기를 먼저 하나 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양정철 전 비서관이 있었습니다. 양비라고 보통 부르는데,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이제 이 청와대에 근무를 했고 또 문재인 대통령과도 굉장히 가까운 사이입니다. 근데 양정철 전 비서관은요, 청와대에 입성하지 못했습니다. 왜 입성하지 못했는가? 그걸 제가 좀 알아봤더니 바로 김정숙 여사와 사이가 굉장히 틀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잘 아시겠지만 김정숙 여사는 굉장히 활달한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굉장히 적극적이고 활달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과 경희대에서 같이 그때 사귀어서 결혼을 했죠. 근데 성격이 좀 정반대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굉장히 조용한 혼자 있는 그런 성격이라면 김정숙 여사는 뭔가 활동을 해야 되고 굉장히 액티브한 그런 성격이죠. 그런데 문재인 정부 초기에 당시에 기획재정부 출신의 이정도 총무비서관이라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문재인 대통령이 부르더니 이정도 비서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사가 조만간 당신을 좀 호출할 겁니다. 근데 예산을 좀 늘려달라고 이야기를 할 텐데 절대 들어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신신당부를 했다고 그래요. 아니나 다를까 얼마 뒤에 바로 김정숙 여사가 이정도 비서관을 불렀습니다. 불러서 내가 지금 행사 같은 것도 많이 되고 북콘서트 해야 되고 이런 일도 많이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예산이 없어요? 좀 예산을 좀 늘려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정도 비서관은 지금 청와대에 예산이 없습니다,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사실은 김정숙 여사는 예산을 늘려달라고 이야기를 한 반면에 이정도 당시 총무비서관은 계속 억제를 해왔습니다. 그렇게 잘 갔습니다. 가다가 이게 이제 딱 터지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바로 김정숙 여사의 온 문제라든지 무슨 수용 강습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터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즉
대통령실에 노맨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지니까 이런 문제가 터졌는데, 제가 왜 양정철 비서관을 이야기했냐면, 양정철 비서관이 선거 과정에서 김정숙 여사는 본인이 뭔가 대단한 활동을 좀 많이 하고 싶어 했어요, 대외적으로. 근데 그걸 못하게 계속 막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김정숙 여사가 양비를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재인 대통령이 좀 기용을 하고 싶었지만 끝끝내 반대를 하는 바람에 결국 청와대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자,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요. 그나마 그래도 문재인 정부 때는 있었지만 그때도 이 특별감찰관도 없었고 굉장히 문제가 많았는데,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여기는 아예 제2비서관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특별감찰관도 없습니다. 즉 김건희 여사의 어떤 이런 뭔가를 관리하고 할 수 있는 기구가 거의 비서 한두 명 빼고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난번 이 명품백 문제, 이 당시 대통령실에 옮겨오기 전에, 관저가 옮겨오기 전에 본인이 이 사가에 있었던 사무실에서 최재형 목사로부터 명품백을 받았던 그런 과정의 문제라든지. 왜냐하면 그게요, 이 보통 비서관이 있으면 누구를 이 영부인이 만나자 그러면 사전 검증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저 이현종을 만난다 그러면 이현종에 대해서 뭐 인터넷에 막 쳐봐요. 그러면 무슨 어디 문화일보 기자 출신이고 논설위원이고 뭐 어떤 기사를 썼고 어떤 성향이고 이걸 쫙 이제 스크린을 합니다. 근데 이제 만약 여사와 만나도 될지 안 될지, 뭐 때문에 만나는지, 목적이 뭔지, 혹시 뭐 청탁을 하는 건 아닌지, 뭐 이런 것들을 걸러내서 여사님 이분은 조금 문제가 있는 분이니까 안 만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는 조언을 한다든지, 뭐 만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제 부속실의 역할이에요. 근데 이 최재형 목사라는 사람은 인터넷만 딱 두드려 보면 북한에 자주 왔다 갔다 했었고 미국에서 이 사실상 반한 운동, 친북 운동을 해왔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만난다는 거는 분명히 그것만 두드려 보면, 네이버만 두드려 봐도 다 나오는 사실인데, 그걸 만났다는 것 자체가 바로 이 부속실 기능이 없기 때문에 이제 벌어진 것이죠. 바로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역대 이제 영부인들을 보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이 영부인들의 어떤 스타일이 많이 바뀝니다. 아주 그 대표적인 표본은 바로 박정희 전 대통령 부인인 유경수 여사겠죠. 대통령의 어떤 부인이면서도 야당 역할을 했다. 대통령한테 쓴소리도 하고 본인이 양지회라는 걸 만들어서 굉장히 사회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당시에 이제 고위층들 부인들을 모아서 한센병 환자를 돕는다든지 사회 어려운 분들 돕는다든지, 그래서 사실상 뭐 국모로 이렇게도 칭송받을 정도로 유경수 여사는 우리나라 영부인의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될 겁니다. 또 여기에 이제 적극적인 역할을 했던 분은 이호 여사, 즉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호 여사는 사실상 본인이 여성운동가였습니다. 여성운동가였고 굉장히 활발하게 YWCA 활동을 하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은 유엔 초청으로 직접 영부인 단독으로 연설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국제적으로도 알려졌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했지만 근데 굉장히 겸손하십니다. 제가 사실은 취재활동을 하면서 동교동계를 오래 출입을 했습니다. 매일 아침에 가면 취재하러 가면 이호 여사가 밥 먹었냐, 그래서 아침에 아침밥도 챙겨주시고 뭐 사람들 좀 다독거려 주기도 하고 뭐 이런 역할들 많이 했습니다. 손명순 여사는 김영삼 전 대통령 손명순 여사는 좀 은둔형이었어요. 근데 뒤에서 아주 묵묵하게 지원해줬던 그런 분입니다. 더 은둔형은 김옥숙 여사가 있죠. 노태우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는 거의 나타나신 적이 없습니다. 공식 활동에 청와대 들어가서 거의 내조만 했던 사이입니다. 반면에 굉장히 활달했던 분은 바로 이제 이순자 여사가 있습니다. 연희동의 빨간 부츠 뭐 이렇게 별명이 붙여질 정도로, 이순자 여사는 뭐 세세대 심장재단이라든지 이런 것들 활동들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심장병 어린이를 돕기 위한 것인데, 보통 이런 여사들의 어떤 활동을 펫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펫이란 게 이제 우리가 반려견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펫 프로젝트라고 해서 보통 이제 여사들이 어떤 이 활동을 하게 돼서, 예를 들어서 뭐 심장병, 이명박 대통령의 부인인 이 같은 경우는 이제 한식 세계화라든지 뭐 이런 활동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제 어머니인 이 유경수 여사 같은 경우는 이제 광범위한 사회봉사 활동 뭐 이런 것들을 주로 해왔습니다. 그만큼 영부인들이 어떤 자기의 어떤 스타일과 맞는 그런 활동들을 꽤 많이 이제 펼쳐왔습니다. 그만큼 그게 또 사회적으로 아무래도 약자라든지 소외된 분들을 돌보는 게 이제 영부인의 역할로 그렇게 자리매김해 왔죠. 자, 그런데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좀 특수한 경우는 있습니다. 역대 영부인들과는 달리 본인이 기업체, 즉 사업을 했던 분입니다. 근데 결혼도 꽤 늦게 했습니다. 2012년도에 윤석열 대통령과 결혼을 했습니다. 나이 차이도 두 분이 꽤 납니다. 아마 이제
뭐 일설에 하면 뭐 이렇게 중간에 어떤 소개로 만나다가 이제 친해져서 결혼했다고 그러는데, 이 윤 대통령 같은 경우도 나이 50이 넘어서 결혼했기 때문에 굉장히 늦게 결혼하신 거죠. 특히 이제 뭐 구수 이제 하다가 또 검사 생활을 하면서도 뭐 이렇게 결혼의 뜻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두 분 관계를 보면 좀 특이한 것은 경제권을 사실상 이제 김건희 여사가 갖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 윤석열 대통령이 결혼할 때 본인한테 수중에 있는 돈이 한 2천만 원이 3천만 원밖에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집이나 모든 어떤 경제적인 문제는 김건희 여사가 다 이제 해왔고, 김건희 여사는 이제 그 어머님이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해왔기 때문에 사업적으로 또 했고, 본인은 코바나 컨텐츠라는 이제 그림 사업, 이걸 이제 주로 해왔습니다. 이게 이벤트 사업이라든지 전시 사업이라든지, 꽤 우리나라에서 전시와 관련돼서는 큰 업체 중이고 꽤 이름이 나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사업을 했던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 결혼을 하고 나서도 좀 뭔가 어떤 사업가 기질, 이게 있다 보니까 조금 이런 어떤 이 옥죄는 거, 그리고 또 공식적으로 뭐 이부속실을 만들어서 뭔가 이게 활동을 제약하는 거, 이거를 그렇게 싫어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부속실을 만들어서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뭐 많은 2년, 지금 정부 출범한 지 2년이 넘었지만 계속 이부속실을 만들지 않고 하는 이유도 김건희 여사가 이 설치를 굉장히 반대하고 있다, 활동에 제약을 받는다, 뭐 또 통제되는 느낌이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안팎에 조금 비판 여론이 있죠. 그 특별감찰관은 이제 국회에 추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아직까지 못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자, 특히 이제 윤 대통령은 그 김건희 여사와의 어떤 생각이 끔찍하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늦게 결혼을 했고, 그리고 예전에 이제 그 본인이 어렵게 이제 아이를 갖기 위해서 시험관하기로 임신을 했는데, 이 댓글 사건이라고 있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이 사건으로 좌천되면서 굉장히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겪는 모양이에요. 그때 이제 아이를 좀 잃으면서 그거에 대한 어떤 미안함, 뭐 이런 것 때문에, 특히 이제 그 검찰총장 시절에 문재인 정부와 이제 다툼이 많았지 않습니까? 다툼이 많고 갈등이 심할 때 김건희 여사 굉장히 아마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은 힘들어했던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그렇게 강하게 주장을 하거나 통제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나타냈었고, 특히 이제 아무래도 김 여사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싫어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쓴소리를 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대통령실에서 배제되어 나갔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실 내에서는 김 여사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거의 금기시 돼 있는 것처럼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나마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어떤 특수한 관계, 이런 것 때문에 윤 대통령이 이 김 여사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하셔야 됩니다, 뭐 등등 이런 거 이야기할 때 굉장히 역정을 많이 내셨다고 그래요. 또 김 여사 같은 경우는 이번에 한동훈 전 위원장에게 보낸 문자를 보면 굉장히 좀 마음이 여린 분으로 보여집니다. 사람들이 또 만나자 그러면 그걸 또 이렇게 막 안 만난다 할 수 없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또 만나주고 하는, 아무래도 또 사업을 하시다 보니까 이게 또 뭐 꺼리낌이 없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이 진중권 씨 교수와 57분 통화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진중권 교수뿐만 아니라 여러 부분에 있는 분들하고도 뭐 통화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영부인이 되면 공적인 지위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법적으로는 없다고 그러지만 영부인이 되면 공적인 지위로 해서 통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영부인이 누구와 통화하고 문자하고 이런 것 자체가 나중에 되면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통제할 수 있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문재인 정부 때 초기화처럼 뭔가 이렇게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전혀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이부속실이 없다 보니까 누가 통화했는지, 누구와 뭐 연락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사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러니 바로 이 문자 메시지가 이제 문제가 된 거죠. 특히 이 문자 같은 경우 보면 본인이 이제 사과하겠다는, 명품백 문제에 사과하겠다는 문제에 대해서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문자를 보내면 남편하고 상의를 하는 게 저는 우선이라고 보는데, 근데 이제 윤 대통령은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뭔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데 대해서 바로 너 당신 비대위원장 사퇴해, 이렇게까지 강하게 이야기할 정도로 아예 언급을 못하게 하는 이런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양면성이 있죠. 윤 대통령은 김 여사의 사과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고 못하게 했고, 근데 김 여사는 또 내심 또 사과를 하고자 원했고, 그런 상황에서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거를 이 비서실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더니 이거는
무슨 어디 지금 이런 문제를 이야기하냐고 그래서 사퇴하라고 그러고, 사퇴도 한두 번이 아니고 꽤 많이 사퇴하라고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 현재 여당의 전당대회 핵심 이슈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난 우리가 아시지만 대선 기간 동안 이 서울의 소리 이 당시 무슨 기자라고 하는 사람하고 7시간 동안 한 게 통화한 게 녹취록이 전부 다 공개가 됐죠. 또 그 전에 이제 개사과 문제가 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번에 명품백 문제가 생겼죠. 그러다 또 이번에 문자 문제가 생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전국의 중요한 고비 때마다 자꾸 이렇게 여사의 리스크가 진행되는 이유는, 저는 첫 번째로 이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다. 즉 여사를 어떤 이 활동들을 뭔가 검증하고 뭔가 할 수 있는 기구가 없다. 제2부속실이 없는 게 가장 큰 원인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여사가 좀 생각을 좀 바꾸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공적인 지위, 대통령의 부인이라고 하면 굉장히 아마 중요한 지위고, 자칫하면 이게 야당의 어떤 표적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는 저는 사과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은 이 사과는요, 21세기에는 루저의 언어가 아니라 승자의 언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과를 가장 잘했던 사람은 바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굉장히 사과를 잘했습니다. 야당이 뭐라 그러기 전에 사과를 해버립니다. 근데 대통령은요,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사과에 대해서 마치 내가 책임지는 것 같다는 느낌을 저는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국민들이 사과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사과했으니까 당신 이게 문제점 인정한 거지,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오히려 대통령에게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저는 사과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사과는 또 분명하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이라도 이 영부인 리스크를 좀 줄이기 위해서 어떤 이런 제도적인 문제, 또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서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